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제 4회 일부 8월 8일. 사랑하는 비렐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그대로 복종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은 결코 자네를 두고 한 말은 아니야. 정말로 난 자네가 그와 비슷한 의견을 가졌다고는 생각지 않았네. 한데 근본적으로는 자네 말이 옳아. 다만 한 가지, 사랑하는 친구여. 이 세상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네. 매부리코와 납작코에도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여러 가지 농담의 차이가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 자네의 의견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사이로 빠져나가려 하더라도 나쁘게 생각지 말아주게. 자네 말은 내가 로테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 첫 번째 경우라면 그 희망을 관철시켜 소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 모든 힘을 소모시켜버리는 비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도록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네. 친구여, 참으로 옳은 말이네. 하지만 말하기는 쉬운 법이지. 그럼 자네는 만성질환에 걸려 점차 죽어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에게 그 고통을 단칼에 베어 끝내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 그 질병은 힘을 잠식하는 동시에 고통을 벗어나려는 용기까지 빼앗아 버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자네는 비슷한 비유를 들어 대답할 수도 있겠지.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팔을 자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이야. 난 잘 모르겠네. 비유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짓은 그만두도록 하세. 그만됐네. 그런데 비렐름, 나도 순간적으로 박차고 일어나 헐헐 털어버리고 싶은 용기를 느끼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 기꺼이 그리로 가련만. 그날 저녁에 얼마 전부터 소홀히 했던 일기장을 오늘 다시 손에 들었네. 뻔히 알면서도 모든 일에 얼마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었는지를 알고 놀랐다네. 내 상태를 늘 분명히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던 거지. 지금도 명확히 보이는데 나아질 것 같은 낌새는 조금도 보이지 않네. 8월 10일. 내가 바보만 아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처럼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네.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노인에게서는 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는 아버지처럼 존경받으며, 더구나 로테에게서도. 게다가 점잖은 알베르트는 한 번도 기분 나쁜 태도나 무례한 태도로 내 행복을 깨뜨린 적이 없고 진정한 우정으로 날 감싸주고 있네. 이 세상에서 나는 로테 다음으로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네. 비렐름, 산책하면서 우리가 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다면 자네도 즐거워할 거야. 세상에 이런 관계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결코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종종 눈물이 솟곤 한다네. 알베르트는 언젠가 내게 로테의 올곧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로테에게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에게는 로테를 부탁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로테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정성스럽게 살림을 돌보고 성실하게
정말 어머니처럼 보살피게 되었다는군. 열심히 사랑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잠시도 없으면서 결코 명랑하고 경쾌한 기분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와 나란히 걸어가며 길가의 핀 꽃을 꺾어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었다네.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에 던지고는 그 꽃다발이 조용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 자네에게 써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알베르트는 여기에 머물면서 그가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이곳 영주의 궁정에서 보수가 상당한 관직을 얻게 될 거야. 그처럼 사물을 처리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다네. 8월 12일. 확실히 알베르트는 하늘 아래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어제 그와 더불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를 찾아갔었지. 실은 갑자기 말을 타고 산속을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네. 이 편지도 그 산에서 쓰고 있다네. 알베르트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의 권총들이 눈에 들어왔지. 여행을 가는데 권총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말했네. 그러시지요. 그가 대답하더군. 직접 총알을 장전하겠다면 말입니다. 여기엔 그저 장식용으로 걸어둔 것이니까요. 내가 한 자루를 집어내리자 그가 계속 말하더군. 조심하느라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그런 물건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답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네. 알베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 내가 석 달쯤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러 있을 때였죠. 비록 총알이 장전되진 않았지만 소형 권총을 2자루 가지고 있어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할 일도 없이 앉아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 권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도 알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하인에게 내주며 손질을 하고 장전을 해두라고 했죠. 그런데 하인 녀석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며 놀래주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절대가 그대로 꽂혀 있었는데 총이 발사된 겁니다. 총알이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볼록한 부분에 맞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이 으스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한바탕 야단이 났고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주었죠. 그 뒤로는 총이란 총은 모두 장전을 해놓지 않는답니다. 친구, 조심한다는 게 뭐겠소? 위험이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자네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짐작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다만이라는 단서만은 제외하고 말이네. 물론 일반적인 법칙에도 언제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 하지만 그는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경솔하거나 평범하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는 지체 없이 그 말을 바꾸고 취소하거나 덧붙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네. 이번 경우에도 몹시 파고들어 장황하게 설명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겨 있었지. 그러면서 느닷없이 몸을 놀려 총구를 내 오른쪽 눈 위 이마에 갖다 댔다네. 저런, 그게 무슨 짓이오? 알베르트는 권총을 뺏으면서 말하더군. 총알도 없는데요, 뭐. 내가 대답했지. 그래도 그렇지. 대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초조하게 대답했네. 어떻게 인간이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습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하고 내가 소리쳐 말했네.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건 바보짓이다, 저건 현명한 일이다, 이건 훌륭하다, 저건 나쁘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어떤 행위의 내면적 관계를 모두 파헤쳐 보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째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혀보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보았다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행위는 틀림없이 죄하게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겠죠. 알베르트가 말했네.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의 말을 인정해 주었네. 하지만 알베르트, 이 점에서도 예외란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했네.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장 굶어 죽어가는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동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남편이 정당한 분노를 터뜨려 부정한 자기 아내와 그 아내를 유혹한 비열한 간부를 희생시켰다면 대체 누가 그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처녀가 환희로 충만한 순간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자신을 내맡겼다면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꼼꼼한 냉혈함과도 같은 우리 법률까지도 감동하여 처벌을 면해줄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트가 대답했네. 격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정뱅이나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네 이성적인 인간들이란. 나는 미소를 머금으며 소리쳐 말했네. 당신네는 격정, 술주정, 광증이라고들 하지요. 당신네 도덕군자들은 태연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주정꾼을 비난하고 미치광이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네처럼 그 옆을 피해 지나가며 마치 바리새파 사람처럼 하느님이 당신네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난 벌써 여러 번 취해보았고 내 열정은 광증이나 다를 것도 없지만 나는 어느 하나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위대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해낸 비범한 인간들을 옛날부터 주정뱅이나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는 점을 내 나름으로 배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대담하고 고상하지만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면 저 인간 취했어, 저자는 멍청이야 하고 외쳐대는데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지식한 당신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당신네들 수치스럽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건 역시 당신의 망상 때문입니다. 알베르트가 말했네. 당신은 모든 일을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살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대한 행위와 비교한다는 것은 확실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란 나약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통에 찬 삶을 꿋꿋하게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죽는 일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야기를 중단해버리려고 했네. 내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의미하고 평범한 말을 하고 나오면 이런 논쟁만큼 나를 참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벌써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었고 또 화를 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 언성을 높여 대답했네. 그걸 나약함이라 합니까? 겉만 보고 잘못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폭군에 견딜 수 없는 압제 때문에 신음하던 국민이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면 그걸 나약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온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평소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옮겨놓는 사람도 있고 또 모욕을 당해 화가 나서 6명에게 달려들어 이들을 거뜬히 해치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모두 나약하다 할 수 있을까요? 한데 보십시오. 노력하는 것을 강점이라고 본다면 극도로 긴장한다는 것은 어째서 그 반대가 된단 말입니까?
알베르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 언짢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열거한 예는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대답했네. 내 연결 방식이 때로는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 보통 때 같았으면 즐겁게 짊어졌을 인생의 짐을 내던지기로 결심한 사람의 기분이 대체 어떤 것인지 다른 식으로 상상해 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런 문제에 대해 토론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낼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곧 파멸하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고통의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을 비겁자라 부르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설이요. 지독한 역설입니다. 알베르트가 소리쳤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한 역설은 아닙니다. 내가 답변했지. 당신도 인정하시겠지만 사람의 몸이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한편으로는 그 힘이 다 쇠진해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신통하다는 치료를 해도 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가망이 없는 경우 우리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경우를 정신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인상에 사로잡히고 굳어진 생각에 구속당하며 결국은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빼앗긴 채 파멸하고 맙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 불행한 인간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도 헛된 일이고 그에게 충고를 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그것은 환자 침대 곁에 서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원기를 환자에게 넣어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알베르트에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였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된 처녀를 상기시키며 다시 그 처녀 이야기를 꺼냈지. 그 착하고 젊은 처녀는 집안일이나 매주 정해진 일을 하며 비좁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즐거움이란 그저 일요일이면 겨우 장만한 외출복을 입고 친구들과 교회로 산책을 나간다거나 어쩌다 축제일이 되면 한 번쯤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있기라도 하면 정말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 신이 나서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그녀의 불같은 성격이 남자들의 아첨 소리에 더욱 달아올라 더욱 강렬한 욕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즐거움에 점차 실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저항할 수 없이 사로잡혀 그 남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게 되었죠. 주위 세계도 잊어버리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으며 오로지 그 남자 하나만을 그리워했습니다. 부질없는 허영이 가져다주는 공허한 쾌락에 물들지 않은 채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여자가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와 영원히 결합함으로써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모든 행복을 맛보며 그리워하던 온갖 기쁨을 함께 누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약속이 거듭되자 모든 희망에는 확신이 생기고 대담한 애무로 욕망은 더욱 커져서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모든 환희의 예감 속에 들떠서 극에 달할 정도로 긴장했지요. 마침내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온갖 소망을 품에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비된 채 넋을 잃고
나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은 아무 길따름이고 아무런 희망도 위안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던 그 남자가 그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 앞에 놓인 드넓은 세상도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자신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극심한 고통으로 눈이 멀어버린 채 그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품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끝낼 작정으로 나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알베르트.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하답니다. 말해보십시오. 이거야말로 병에 걸린 경우가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힘들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방도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바보 같은 계집이로군. 조금만 기다릴 것이지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그럼 절망도 사라질 것이고 자기를 위로해 줄 다른 남자도 만나게 될 텐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죠.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자식, 열병에 걸려 죽다니 조금만 기다릴 것이지 그럼 원기를 되찾고 기력도 호전되고 피의 순환도 안정될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좋아져서 오늘까지 살아있을걸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베르트는 이런 비유를 들어도 수긍하지 않고 몇 가지 반론을 펴더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말을 했네. 즉, 내가 이야기한 것은 한 단순한 처녀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편협하지도 않고 여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의 경우였다면 자살이 어떻게 변명되었을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것 보십시오. 나는 소리를 질렀지.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이성은 열정이 끌어올라 인간의 한계를 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렇게 말하고 나는 모자를 집어들었어. 그때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았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네. 8월 15일. 확실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나는 로테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며 아이들도 언제나 내가 내일 다시 오리라는 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네. 오늘은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려고 찾아갔었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고 로테도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말했기 때문이네.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잘라주기도 했지. 그들은 로테가 잘라줄 때처럼 이제 나한테도 잘 받아먹는다네. 그러고는 여러 손들의 시중을 받는 공주 이야기를 대충 해주었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네.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를 알고 놀랐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되풀이해 줄 때 간간히 어떤 대목을 잊어버려 그걸 내 마음대로 꾸며대면 아이들은 당장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가 조금 더 틀리지 않게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노래하듯이 암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작가가 제2의 개정판을 내면서 이야기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문학적으로 훨씬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작품 자체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네. 첫인상이 우리에겐 가장 강하게 인식되는데 우리 인간이란 첫인상을 가장 신기하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네. 게다가 곧장 이런 인상에 단단히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깎아내거나 말살시키려 하는 자는 실패하고 말 거야. 8월 18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던 바로 그것이 다시금 불행의 원천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살아있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하고도 따스한 감정은 나를 환희로 가득 흘러넘치게 하고 내 주위의 온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괴롭히며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는 유령으로 변해버렸다네. 예전에는 바위 위에 앉아서 강 건너 저편 언덕까지 이르는 기름진 계곡을 둘러보며 주위에 만물이 싹트고 용솟음치는 것을 바라보았지.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은 기슭에서부터 높은 봉우리까지 높이 솟은 나무들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굽이치는 저 골짜기들은 정다운 숲으로 그늘져 있었지. 잔잔한 강물은 속삭이는 갈대밭 사이로 흘러가고 부드러운 저녁바람에 나부끼며 하늘 높이 둥실 떠가는 아름다운 구름을 물 그림자로 비춰주었지. 주위를 에워싼 숲에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수백만 마리의 모기떼는 붉게 타오르는 마지막 저녁 햇살 속에서 힘차게 춤을 추었으며 딱정벌레들은 마지막으로 경련하는 햇빛을 받고 윙윙거리며 풀 속에서 기어나왔지. 붕붕거리며 부산하게 움직이는 주위의 소리에 이끌려 땅바닥으로 눈을 돌리면 내가 앉아있는 딱딱한 바위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이끼나 메마른 모래 언덕 아래에서 자라난 덤불들이 자연 속에서 불태우고 있는 성스러운 생명 활동을 볼 수 있었네. 그럴 때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끌어안았으며 흘러넘치는 충만감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성화된 느낌을 받았던지. 그리고 무한한 세계의 장엄한 모습들은 내 영혼 속에서 만물을 소생시키며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지. 웅장한 산들은 나를 에워싸고 깊은 심연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었으며 소나기로 흘러넘치는 시냇물은 저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발밑에는 강물이 흘러내리며 온 숲과 산맥에 그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 그리고 나는 대지의 깊은 내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작용하며 창조하는 무진장한 힘을 보았네. 그래서 땅 위와 하늘 아래에는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이 다양하게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이 수만 가지 모습으로 수없이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집안에 모여 겨우 안전하게 기틀을 틀고 살면서도 이 드넓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네. 바보 같은 인간들이여. 네가 그렇게 왜소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정신은 오를 수 없는 산맥에서부터 발길이 닿지 않은 황야를 지나 미지의 대양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감돌고 창조주의 그 정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온갖 티끌 같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네. 그때 나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날개를 빌려 끝없는 바다 저편 기슭으로 날아가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영원한 분의 거품이 이는 술잔으로 저 부풀어 오르는 삶의 환희를 얼마나 마시고 싶어 했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내 가슴에 제한된 힘 속에서나마 저 모든 것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 자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존재의 지고한 행복을 한 방울이라도 느껴보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친구여, 그런 시간들을 회상할 때만 나는 행복을 느낀다네.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켜 다시 이야기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내 영혼이 한층 고양되기도 하지만 다음에는 지금 나를 에워싼 불안스러운 상태가 갑절로 느껴지기도 한다네. 내 영혼 앞에 드리운 장막 같은 것이 거쳐버리고 무한한 삶의 무대가 내 앞에서 영원히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의 심연으로 변해가고 있네.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네는 다 그런 거야 하고 말할 수 있겠나?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빨리 흘러가 버리며 존재의 완전한 힘이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렇게 모두가 거센 강물에 밀려가고
그 속에 가라앉다가 암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걸까? 언제라도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좀먹지 않은 순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언제고 파괴자가 아니라거나 파괴자가 되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네. 아무런 악의가 없는 산책이라도 수많은 가련한 벌레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발자국 하나가 애써 지은 개미집을 파괴하고 그 작은 세계를 짓밟아 처참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네.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세상에 가끔 일어나는 큰 재난, 마을을 씻어버리는 홍수, 도시를 삼켜버리는 지진과 같은 것이 아닐세. 내 마음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대자연의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잠식력이라네. 자기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현기증이 난다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내 주위에서 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요. 거기엔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되새김질하는 괴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8월 21일. 괴로운 꿈으로 잠을 설치다 깨어나는 아침이면 나는 그녀를 향해 팔을 내뻗지만 아무 소용없는 짓이지. 초원에서 그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수없이 키스를 버붓는 행복하고도 천진스러운 꿈에 현혹되어 밤마다 잠자리에서 애타게 그녀를 찾아보지만 역시 헛된 일이네. 반쯤 잠에 취한 채 더듬거리며 그녀를 찾다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짓눌린 마음 속에서 억수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네. 그럼 나는 암울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네. 8월 22일. 피렐름, 정말 불행한 일이네. 내 활동력은 불안한 게으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네. 난 아무런 상상력도 자연에 대한 감정도 없으며 책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네. 우리는 자신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법이지. 자네에게만 말하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만이라도 그날에 대한 기대, 하나의 욕망, 하나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도록 벌써 여러 번이나 차라리 날품파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랐었지. 종종 나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알베르트를 부러워하고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해 본다네. 벌써 서너 번 자네에게 그리고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공사관의 취직 자리를 부탁하려고 생각했었지. 자네도 그런 자리라면 확실히 거절당하지는 않을 거라 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장관은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고 오랫동안 권해왔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잠시 생각했어. 그 다음에 다시 그 생각을 하다가 말에 대한 우화가 떠올랐네. 갑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안장과 마구를 얹어달라고 해서 한없이 달리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말 이야기 말이야. 지금 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데 친구야, 환경의 변화를 바라는 내 마음속의 갈망은 어디를 가나 날 따라다닐 내면의 불쾌한 초조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8월 28일. 사실 말인데 내 병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은 바로 이 사람들일 거야. 오늘이 내 생일이라 아침 일찍 알베르트로부터 조그만 소포를 하나 받았네. 소포를 뜯자마자 연분홍 리본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달고 있던 것으로 그 후 몇 번이나 내게 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지. 또 베트슈타인 출판사에서 나온 12절판에 조그만 호메로스 책 2권도 들어있었네. 이건 산책할 때 에르네스티파는 무거워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내가 간절히 갖고 싶어 했던 책이네. 보게,
이렇게 그들은 내 소망을 들어주고 온갖 사소한 일에까지 우정 어린 호의를 베풀어 준다네. 이런 선물이야말로 보내는 사람의 허영심으로 우리 마음을 굴욕스럽게 하는 현란한 선물보다 수천 배나 값진 것이지. 난 이 리본에 수천 번도 더 키스를 했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다시 못 올 며칠 동안 행복으로 가득 찼던 추억을 들이마시고 있다네. 비렐름이여, 이게 내 현실이라네. 인생의 꽃이 그저 일시적 환영일 따름이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네. 얼마나 많은 꽃들이 아무런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단 말인가. 얼마나 적은 수의 꽃들만이 열매를 맺으며 또 열매를 맺은 꽃들 중 얼마나 적은 것들만이 무르익는단 말인가. 하지만 무르익은 열매도 얼마든지 있다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여, 이 무르익은 열매들을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며 맛도 보지 않은 채 썩어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잘 있게. 화려한 여름일세. 나는 종종 로텐의 정원에 가서 과일 따는 장대를 가지고 과일나무에 올라가 꼭대기에 달린 배를 따곤 한다네. 그럼 그녀는 밑에 서서 내가 따주는 배를 받는다네. 8월 30일. 불행한 자여, 넌 정말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가? 너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 미쳐 날뛰는 끝없는 열정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난 지금 그녀를 위한 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다네. 내 상상력 속에는 그녀의 모습 이외엔 다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난 오로지 그녀와 연관시켜서만 생각한다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녀와 다시 헤어져야 하는 때까지만이라도 말이야. 비렐름.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렇게 자주 날 몰아붙이는 걸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녀 곁에 앉아서 그녀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고상한 말을 보고 듣고 즐거워하다 보면 점차로 내 모든 감각이 잔뜩 긴장하게 되고 눈앞이 흐릿해져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살인자의 소나기에 잡힌 것처럼 목구멍이 죄어들게 되는데, 그럴 때면 가슴이 거칠게 고동치며 짓눌린 마음에 숨통을 터주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네. 비렐름이여, 이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네. 그리고 때때로 이런 비애에 압도되어 로테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버릴 수 있는 슬픈 위안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면 난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네. 그러고는 멀리 허허 벌판을 헤매며 돌아다니지.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길도 없는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울타리에 걸려 상처를 입고 가시에 찔려 살이 찢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희열을 느낀다네. 그러면 기분이 약간 좋아지지. 아주 약간 말이야. 그러다가 지치고 목이 말라 몇 번이고 도중에 쓰러져 있기도 한다네. 어떤 때는 깊은 밤이 되어 높이 솟은 보름달이 머리 위를 비추는데 상처난 발바닥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보려고 휘어진 나무 위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땐 지친 휴식을 취하다가 희미한 달빛 속에 잠이 들기도 한다네. 비렐름. 감방과도 같은 고독한 오막살이 집과 거친 털로 짠 옷에 가시 박힌 허리띠가 차라리 위안이 되겠네. 내 영혼은 애타게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있네. 잘 있게. 무덤에 이르지 않는 한 이 불행을 끝내지 못할 것 같네. 9월 3일. 나는 떠나야만 하겠네. 비렐름, 흔들리는 내 결심을 굳혀주어 고맙네. 벌써 2주일 전부터 그녀를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난 떠나야만 해. 그녀는 다시 시내에 사는 친구 집에 가 있네. 그리고 알베르트는, 그런데
난 떠나야만 하겠네. 9월 10일. 괴로운 밤이었네, 피렐름. 이제 난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 자네의 목을 끌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회에 젖어 마음에 솟구치는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슬프다네. 난 여기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동이 트는 대로 마차가 오도록 부탁해 놓았네. 그녀는 편안히 잠들어 다시는 날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겠지. 2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결심을 밝히지 않으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정도로 단단히 마음먹었었네. 맙소사. 그런데 그 대화란 대체 어떠했던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곧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온다고 약속했네. 나는 커다란 밤나무 아래에 있는 테라스에 서서 정다운 골짜기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 저편으로 넘어가는 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전에도 종종 그녀와 함께 여기 서서 저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곤 했었지. 헌데 지금은 나는 평소에 좋아하던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거닐어 보았네. 로테를 알기 이전에 벌써 왠지 모를 은근한 정감에 끌려 자주 이곳에 머물곤 했었지.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두 사람 다 이 장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네. 이곳은 내가 본 예술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낭만적인 곳이라네. 우선 밤나무 사이로 뻗어있는 드넓은 전망을 생각해보게. 생각이 나는군. 벌써 여러 번 자네에게 이곳 경치에 대해 써보냈지. 큰 떡갈나무들이 장벽을 두른 듯 에워싸고 거기에 연결된 잡목숲이 가로수길을 더욱 음침하게 만들며 마지막에는 사방에 막힌 이 장소에서 끝나는데 여기엔 몸서리칠 정도의 적막함이 감돌고 있네. 내가 대낮에 처음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땐 얼마나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었던지. 지금도 그런 기분이 드는군. 어렴풋이나마 나는 이곳이 내 지구한 행복과 끝없는 고통의 무대가 되리란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 내가 30분 정도 이별과 다시 만남에 대한 애절하고도 달콤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이 테라스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네. 난 그들에게로 달려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어. 우리가 위로 올라오자 숲이 우거진 언덕 위에 달이 떠오르더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어두컴컴한 정자 가까이로 다가갔지. 로테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알베르트가 그 옆에 앉기에 나도 그렇게 했네. 그러나 난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앉았네.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지. 로테는 떡갈나무 숲 끝에 걸린 채 테라스를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달빛을 좀 보라고 했어. 우리 주위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기에 그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지. 우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로테가 말을 시작했네. 달빛을 받으며 산책할 때면 정 고인이 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그녀는 감정에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네. 그런데 베르테르 씨, 우리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테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건
저 세상에서건 꼭 다시 만날 겁니다. 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네. 피랄름이여, 히다지도 쓰라린 이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때 그녀가 하필 그런 걸 물어보다니.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정다운 고인들도 우리를 알아볼까요? 그녀가 말을 계속했네. 우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고인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느끼실까요? 아, 고요한 저녁에 이젠 제 자식들이나 다름없는 저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저를 애워쌀 때면 어머니 모습이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정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순간만이라도 우릴 굽어보시기를 빌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저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요. 그리고는 감정에 복받쳐 전 이렇게 외친답니다. 어머니, 만일 제가 당신처럼 이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세요. 아, 그렇지만 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무엇보다도 정성껏 보살피며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실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그럼 당신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들의 행복을 간구하시던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거예요. 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네. 오, 피렐름. 그녀가 한 말을 누가 되풀이할 수 있겠나. 차갑게 죽어버린 글자들이 어찌 천국의 꽃 같은 그녀의 정신을 묘사할 수 있겠나. 알베르트가 슬며시 말 참견을 했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어요. 로테, 당신이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만 부탁이니. 오, 알베르트, 그녀가 말했네. 당신도 그날 밤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는 여행을 떠나셨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우린 조그마한 원탁에 함께 앉아 있었지요. 당신은 때로 재미있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는 일은 드물었어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지 않았나요? 어머닌 정말 아름답고 상냥하며 명랑하고 항상 활동적인 분이셨죠. 하느님께선 제 눈물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잠자리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저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빌곤 했어요. 로테 씨. 나는 외치면서 그녀 앞에 몸을 던져 손을 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네. 로테, 하느님의 은총과 어머님의 영혼이 당신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당신도 어머니를 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네. 당신이 알고 지내셔도 아주 좋을 뿐이셨어요. 나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네. 나에 대한 이처럼 위대하고 자부심 넘치는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지. 그녀가 말을 계속했어. 어머니께선 한창 꽃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이가 채 6달도 되지 않아서예요. 병환도 오래 계속되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내맡긴 듯 했는데 다만 아이들, 특히 막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임종이 다가왔을 때 어머니께선 아이들을 데려오라 하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어쩔 줄 모르는 큰 아이들이 침대에 빙 둘러서 있는데 어머니께선 두 손을 들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차례로 키스를 하시고는 아이들을 내보내시더니 제게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참으로 어려운 약속을 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가져야 한다. 네가 종종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동생들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아버지는 아내의 성실과 순종으로 모시도록 해라. 아버지를 잘 위로해 드려야 한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한데 아버지께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그분께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알베르트, 그때 당신은 함께 방에 있었죠. 어머니께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으시더니 당신을 가까이 오라고 하셨지요. 그러고는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위안에 찬 고요한 눈길로 당신과 날 번갈아 바라보셨지요. 알베르트는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외쳤어. 그렇고 말고 우린 행복할 거야. 그 침착하던 알베르트도 완전히 자제심을 잃고 말았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네. 베르테르 씨,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네. 그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니요. 하느님 맙소사, 일생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아이들만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엄마를 데려갔다고 아직도 여전히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지만 너무 감동에 젖어 그냥 자리에 앉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네. 이제 그만 가실까요? 로테가 말했네.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녀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나는 더 꽉 잡았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외쳤지.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서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전 떠납니다. 나는 말을 계속했네. 기꺼이 떠납니다만 영원이라고 말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안녕, 로테요. 안녕히, 알베르트요.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내일이면 다시 만나겠지요. 그녀가 농담이라도 하는 듯 대답하더군. 난 그 내일이 어떠할지를 느끼고 있었지. 그러나, 그녀는 내게서 자기 손을 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갔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달빛 속에 멀어져가는 그들 뒷모습을 바라보다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한참을 울었네. 그러고는 다시 벌떡 일어나 테라스 위로 뛰어 올라갔네. 저 아래 커다란 보리수 나무 그늘 속에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하얀 옷이 가물거리고 있었지. 두 팔을 내뻗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네. 사단법인 울제 제작 낭독 신범식 우성은 저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번역 이인웅